안녕하세요. 비즈니스 CEO 윤학형입니다. 법인이란 무엇일까?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앞두거나 고민하시거나 또 전환을 막 하신 분들, 이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한 개념이 없고 좀 이해를 잘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그 법인 전환 과정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법인을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고 또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한지 또 전환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지 또 과정은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식적인 부분들로부터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법인과 자연인, 그죠? 이게 이제 법인과 자연인인데, 법인도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인이라는 사업자를 법인 명의로 따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만나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법인은 대개가 영리법인이니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내국법인이죠. 예. 내국법인 국내에 이제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 한명, 합자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또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사라고 하는 그 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와 감사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사와 감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관에 보면 보통 이제 임기를 두고 있는데 최대 3년까지 두고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등기부에서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이제 사내이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내이사도 이제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그러니까 상근이사야 당연히 항상 상시 근로하면서 일을 하는 임원이겠지만 비상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죠. 임원으로서. 비상근이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외이사라는 거는 비상근이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을 감시 감독하고 비상장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한 1년 됐나요? 어떤 법인에 갔더니 사회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래요. 아들이 회사 경영을 감시 감독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잘하나 못하나.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그 설정이죠. 사회이사를 그렇게 두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내이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감사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 감사를 선임하는데 반대로 자본금이 10억이 되지 않으면 굳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규정상 그런데요. 정관에 자본금 10억이 안 되는데도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도록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사내이사 1인만 돼 있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얘기하면 그 감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어떤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법인을 만들 때 임원이 아닌 그러니까 임원이 아닌 이제 주주가 아닌 임원.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임원이라 하면 이사도 있을 수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로 그 안에 조사인으로 또 검사인으로서 들어와야 됩니다. 등기를 할 때.
그래서 보통 감사가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이사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반드시 일해야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감사는 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도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대부분 검사인으로 등기할 때, 예, 감사로 한 사람을 세워놓도록 보통 하죠. 감사로 세워놓죠. 근데 사실은, 예, 감사가 아니라 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없으면, 주주가 아니라면, 예, 임원을 한 사람 검사인으로 세울 수 있는데 반드시 감사가 아니라 이사도 가능하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라는 게 있고요. 주주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대표님들도 우리 회사 이사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사가 있는 거죠.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가 3인 이상이 있어야만, 등기상의 이사가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이사회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예. 사실 이사회라는 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3인 이상 선임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주주총회까지 가기에 좀 번거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회가 있었다면 이사회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될 일인데,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로 웬만하면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 주주가 내 혼자라든지 우리 가족만 둘 모여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조금 불편한 주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신탁인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주식을 줬는데 회사를 나가버린, 또 연락도 잘 안 되는 그런 주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겪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시려면, 예, 이사회로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사를 이사가 사내 이사가 둘이었다면 한 사람을 더 세워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아니면 주주총회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분을 좀 많이 나눠줬으면 하는 대표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가족법인들, 비상장회사 가족법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굳이 지분 이전을 타인에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주주들이 모여서 특별 결의를 하기도 하고 보통 결의를 하기도 합니다. 결의사항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의를 해야 주주총회를 이제 통과해야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주총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정관에 이제 나와 있겠죠. 예, 상법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들이 정관에 이제 보통 나와 있는데, 특별결의라고 하면 일단 주주총회를 했을 때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출석하지 않은 주주들 모두 포함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도 찬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특별결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출석주주, 발행주식 총수라는 건 출석주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출석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67.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야 특별결의를 할 때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또 경영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보통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정 2분의 1 찬성,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 두 개 다,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거고요. 여기 주주냐 발기인이냐, 예,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발기인이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기인이 둘이면 주주가 둘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발기인이 뭡니까? 돈을 이제 같이 넣은 사람이잖아요. 자본금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관, 등기부 등본이 다 용어들입니다. 법인에서만 쓰는 용어들이에요. 정관이라는 용어,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용어, 법인 인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법인은 개인사업자하고 좀 달라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지만, 법인은 반드시 법인이 먼저 설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설법인이 이제 설립이 돼야 되는 거죠. 신설법인을 어떻게 설립할까? 이것도 이제 어렵죠. 처음 대표님들도 그렇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예, 일단 법인의 이름, 주식회사 땡땡땡땡 결정을 하죠. 근데 그 이름이 관할등기소 내에 동일한 이름, 비슷한 업종에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할 때 결국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법무사한테 위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법무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어디다가 본점을 본점을 세울 건데 회사 이름을 라고 할 거야. 확인 좀 해줘.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법무사가 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작성을 해서 넘겨주면 수월하게 금방 설립이 됩니다. 누가 주주가 될지 이 부분은 이제 대표님들도 결정을 하시겠지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주주라는 것, 이 주주의 그 역할, 또 나중에 이제 뭐 배당, 또 소득 보상 이런 문제들이 같이 다 엮여 있습니다. 또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는 문제들, 소득을 보상하는 문제들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는 주주를 여러 사람 하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도장 찍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했다가 이제 증여를 자녀들이면 자녀들, 배우자면 배우자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바로. 그럼 이제 주주가 나눠지겠죠. 설립은 1인으로 했지만. 자, 과점주주의 명의신탁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았죠. 과점주주라는 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50% 이상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라고 하는데요. 과점주주들이 조금 불편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2차 납세 의무라든지 간주취득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간주취득세는 애초에 100%로 시작을 뭐 대표님이 하시든 뭐 혼자 50% 내가 100%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 가족들에게 지분을 나눠줘도 가점주주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 문제는. 다만 이제 그 2차 납세 의무나 이런 부분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너무 확대돼서 문제시 되니까 이제 필요 없이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지분을 일부 쪼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 전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뭐 3인 이상 또 그 이상으로 발기인 설립을 할 때 주주를 많이 설정할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2021년 7월 23일 이후에도 그 이후에는 이제 1인 주주가 가능했는데 여전히 명의신탁 3인 이상 주주로 발기인을 두어야 된다는 어쨌든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안내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명의신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과점주주가 된 문제가 생길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명의신탁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당연히 특별히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주들의 책임의 한계입니다. 자본금은 내가 자본금을 뭐 1억짜리 회사를 만들든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든 그게 그 책임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성장을 해서 회사의 가치가 10억이 되고 100억이 돼도 그래서 망해도 사실은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죠. 1,000만 원을 투자했든 5천만 원을 투자했든 그게 끝이죠. 유한 책임입니다. 자, 그래도 자본금을 뭐 100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업해야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인증이나 자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가끔 주주와 임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주는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그 법인의 주인이에요. 그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고요. 그 주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주주총회라는 걸 하고 거기서 뭐 임원을 뽑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사를 누구를 세울 것이고 대표를 누구를 사실 대표는 원래 이제 이사회가 3인 이상 이사회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는 이제 이사회에서 원래 하는 거고요. 뭐 이사회가 없는 데들은 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말 그대로 임원을 뽑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만나는 많은 가족법인들, 비상장 회사들은 주주가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주주이지만 주인이면서 내가 대표, 임원, 내 아내는 그냥 이사, 나는 대표이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은 당연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관도 우리가 이제 보통 원시정관이라고 법인을 설립할 때 만들어지는 게 원시정관인데 그 원시정관을 법무사한테 일방적으로 부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관이 개정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전에 개정된 정관으로 미리 좀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한 회사의 어쨌든 그 설립과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세무적인 부분들이나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뭐 지급, 보수, 뭐 소각, 뭐 배당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포함된 정관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뭐 당연히 법인 설립할 때 임원이나 주주의 증명서나 초본 등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법인을 하나 만들 때 이런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법인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 설립이 1번이고요. 상기 외, 그죠? 위에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옮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양수도,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이라는 어쨌든 실점도 결정하고, 또 기존에 개인 사업자가 일해왔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권리, 영업권을 평가해서 법인에다가 이제 파는 어쨌든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인 전환과 관련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립 등기를 할 때 이런 준비를 하시면 돼요. 뭐 상호냐, 본점 주소, 사업 목적, 뭐 자본금 쭉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상호 아까 말씀드렸고, 본점 주소는 당연히 본점 사무실이 있는 곳이 이제 본점 주소가 될 텐데,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은 관할, 본점 주소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지는 거고요. 예, 설립 시 비용 및 이후 세금, 세액공제 등이 달라집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 내에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뭐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된다든지 이렇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중과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세금이나 세액공제 같은 것들의 어쨌든 내역들이 달라집니다. 예, 되게 중요한 이슈죠. 굳이 서울에다가 본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고 한다면 또 이익이 많이 날 것을 예상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수도권 외 지역에다가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예, 세금이나 세액공제, 법인세 뭐 예를 들면 청년이 아니라고 하면 50%까지 공제를 합니다. 뭐 그 창업공제 청년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100%까지 공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점 주소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 목적은 우리가 여기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업 목적을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를 가지고 사업 목적을 만들까? 가장 쉬운 건 동일한 업종, 우리 회사의 규모 중에 가장 유사한 업종 중에 가장 큰 회사의 정관을 참고하는데 정관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떼서 거기 목적사항을 보면 우리가 집어넣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자본금 당연히 설립 등기 시점에 통장 잔고증명서 들어가는 거 맞고 임원 및 주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실 건 아니고요. 법무사와 사전에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대표와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또 중간에서 법무사와 그런 부분들을 브리치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여기 지금 갈색 부분 여기가 이제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점이 사실 본점뿐만이 아니라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연천에 있는데 그죠? 지점을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본점이든 지점이든 이 바깥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에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액공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설립 말씀드렸고 또 법인 전환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뭐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 그 유튜브에 보시면 법인 전환이라는 사이트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그 사업소득을 내시지만 또 뭐 이자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그쵸? 예, 뭐 기타 다른 소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개인이 내는 이런 소득을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소득들을 뭐 기본적인 공제나 필요경비를 빼고 다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표를 두고 거기다가 이제 6에서 45%의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고, 예를 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보통은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납입할 소득의 구조예요. 뭐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하고 근로소득 금액을 받으면, 예, 요게 근로소득 금액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런 방법으로. 또 사업소득, 어떤 종합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나면 사업소득 금액이 생길 텐데, 다른 그 이자 소득이나 배당이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또 바로 일로 가겠죠. 사업소득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조금 그 소득이 크다 보면 45% 구간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이런 종합소득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분류과세를 하니까 분류과세로 보기 때문에, 예, 이건 별도로 그냥 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요것만 이제 보통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 세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사업하시는 분들 필요경비 다 빼고 하다 보면 사업소득 금액이 뭐 10억, 20억씩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40% 구간 이상에서 세금이 결정되니까 얼마나 뭐 10억 벌어서 뭐 거의 뭐 4억 정도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4대 보험까지 들어가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는 건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종합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소득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법인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죠. 왜냐하면 법인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예, 뭐 우리가 결산서를 뭐 크레탑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뜨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 사실은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세무사들이 연초에 입금산입, 송금무산입, 이게 뭐냐 하면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처리를 안 했다든지, 비용으로 처리가 안 돼야 되는 것들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송금불산입하거나 입금산입 또는 송금산입하거나 입금불산입, 이런 조정들을 하는 거예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 비용 처리 잘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그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회계 기준으로 보면 세법상으로 보면 입금이냐 송금이냐 이렇게 쓰니까. 요거를 이제 단기 순손익에서 이런 입금 산입, 송금 산입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연도 소득 금액인 거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뭐 비과세 소득 빼고 소득공제 빼고 이것저것 뺀 다음에 과표가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주는 거고, 거기서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 다음에 세액 감면도 해주고, 또 이전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또 빼주고, 납부한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월 결손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올해 이익이 뭐 2억이 났는데 작년에 결손이 1억이 났으면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확 줄겠죠. 과표가. 그죠?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법인세는 뭐 9에서 19% 이상이죠. 예. 보통 이제 뭐 2억까지는 9%, 2억에서 뭐 그 이상, 보통 200억 이상 되는 회사들 많지 않잖아요, 이익이. 그럼 19% 범위 안에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예. 법인세율 자체가 낮아서 그래요. 법인세율이 낮아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법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되게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율이. 아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용 빼면 6에서 45%까지라고 했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 빼고 나서 다 빼면 9에서 19%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되게 적죠. 예. 물론 그 뒤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기술적인 난리지가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일반 개인이 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랑 좀 다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라는 건 법인이 내는 거죠. 법인이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9에서 19%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일하는 대표이사, 또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
똑같은 대표는 급여를 받죠. 주주로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급여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돈을 받으면 똑같은 10억을 받으면 급여에 따른 세금, 배당에 따른 세금, 퇴직금에 따른 세금이 달라요. 이게 다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에요. 대표이사가 주주라고 하면 배당도 받을 수 있죠. 급여도 받을 수 있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세율이 다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인 안에서 잘 활용을 하면 법인세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개인 사업자였을 때라고 하면 훨씬 많이 냈어야 될 세금을 급여나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인 안에서.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을 받는 급여생활자가 되는 거고 또 주주이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자가 되는 거고요. 또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3중에 어쨌든 우리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안 되죠. 그죠? 그냥 사업소득 하나로 끝나는 거지만.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소득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법인에서 법인이 내야 될 법인세 그리고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나 배당,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을지 또 어떤 식으로 쪼갤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섞을지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님들도 그렇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럴 텐데 이사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의사결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가 3인 이상이 되어야 이사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사회 소집 통지 이런 상법상의 절차가 있어요. 소집 통지를 하고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사회 결의라는 건 그 전제가 임시주주총회를 이제 임시주주총회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시주주총회를 이제 소집하고 그 다음에 결의하고 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관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즉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소집 통지해야 되고 결의해야 되고 이사록 작성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주주총회 열어야 되고 주주총회 결의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정관 개정은 특별결의사항이에요. 정관 내용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만약에 이사회가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는 지금 있는 회사지만 없다고 하면 없다면 그냥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주주총회 소집 통지부터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사항 대부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관이 돼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주총회를 열기가 복잡하거나 불편한 회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주들이 다 내 식구들이 아닐 때 그럴 때 되게 불편하겠죠. 사실 이사회 결의로 끝났어야 될 일들이 주총까지 끌고 온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나쁜 일이라고 하면 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소집 절차 및 결의사항 등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관의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정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집하는지, 그 결의사항이 특별결의인지 보통결의인지 다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은 회사의 어떻게 보면 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고 규정이에요. 그 이후에 따지고 보면 임원이나 대표 주주의 또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도 하지만요. 상법상의 가장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상법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1인 주주라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라. 그 다음에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주총회를 한다, 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사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주주총회를 한다고 해서 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등기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변경을 하는 게 등기사항을 건드리는 거는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고치거나 개정을 하거나 추가를 할 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정관에서 고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등기사항이 아니라 비등기사항이니까 그냥 이런 절차만 거치고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다 보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도 거치는 거지만 다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상법상의 절차인 거고,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등기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등기사항이냐 아니냐는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수정을 하느냐 추가를 하느냐, 등기부등본에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등기사항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법인 전환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물론 대표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가서 그 인지대도 내고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법무사 의뢰하면 순식간에 됩니다. 보통 3, 4일 안에 웬만한 등기들은 다 됩니다. 자, 비등기 사항인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사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직접 하시거나 어려우면 하시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직접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늘 했던 분들에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이제 공증하고 등기를 구분을 못 하시는데,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 등기소에서 하는 거고요. 공증은 법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증은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의 공증 합동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보면 공증을 할 수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공증을 하는 거예요. 공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등기와는 상관없이 공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받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증, 예를 들면 그 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같은 거 쓰고도 공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차용증 쓰고 등기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등기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공증이라는 건 등기부 등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등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증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공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공증은 그냥 개념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뭔가를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 공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도 그냥 바로 강제경매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소송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서로 공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공증을 하지 않았다면 가압류하고 또 소송 진행하고 이기면 그걸 가지고 판결을 가지고 압류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공증을 하면 바로 그냥 압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꼭 등기에 속해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기주총과 임시주총. 정기주총은 우리가 매년 3월 달에 우리가 결산하고 하는 정기주총, 재무제표 결산하는 것들, 정기배당, 이런 것들은 정기주총이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주주총회는 다 임시주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법들, 세법, 상법,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법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법인을 이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들 중에 이런 서류들이 좀 필요해요. 주주명부가 뭔지. 개인사업자에겐 주주라는 게 없잖아요. 주주명부라는 것도 법인만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에 가면 주주명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처럼 법인 등기부등본, 제3자가 누구나 그 회사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만들었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법인 등기부등본도. 자, 그래서 그 등기라는 것, 중요한 내용들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들이 바뀔 때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왜? 제3자가 보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당연히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도 가능하고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물론 요거는 개인사업자들도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이나 부채나 자산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잘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정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시정관이라고 하는데
법인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손을 봐드려야 된다. 예, 단순히 설립만을 목적으로 한 정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대표이사 또는 임원 또 주주가 회사에서 무언가를 실행을 해야 될 때 정관이 반드시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 부분을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대표님들이 잘 모르세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해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 보니 급여를 받거나 보수를 받고 퇴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 이해 못하시면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자꾸 어려운 부분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일단 삼시세끼도 잘 먹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건강식품도 먹고 약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잘 안 하면서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영업자들이나 대표님들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거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